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학생들 얼굴을 좀 보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유전자로 알아보는 인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인류 유전학, 진화생물학 분야의 강의를 약간 드릴 생명과학부 조교수 정충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전에 강의는 재밌게 잘 들었나요? 좋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한 4, 50분 정도 강의를 하고 중간쯤에 한 5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2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전과 마찬가지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 질문을 끝에 모아서 줘도 좋지만 언제든지 궁금한 게 생기면 중간에 다른 학생들 눈치 볼 것 없이 채팅창에 올려주고 하면 제가 볼 수 있으면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모아서라도 대답을 다 해줄 테니까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바로 질문을 던져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앞에 유전자로 알아보는 이라는 것이 붙었냐라고 하면 역시 우리의 유전자 염기 서열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 종의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가와 같은 이제 과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염기 서열을 잘 이해하면 염기 서열의 진화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현 생물체의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데 그 염기서열의 진화를 연구하는 학문을 집단유전학 혹은 진화유전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기서열은 이제 유전자를 구성하는 서열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걸 연구하니까 유전학이라는 이름이 붙고요. 한 집단의 과거가 어떻게 되었는가, 다양한 개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이 어떻게 진화하는가를 연구하기 때문에 앞에 집단이라고 하는 말이 붙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이야기들을 그 다음에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집단유전학, 진화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들어본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이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쵸? 아주 익숙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계산 문제 푸는데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지금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염기서열의 상태를 잘 설명해 준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도달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실상 도달하지 않는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질 때 성립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들이 깨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걸 연구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보면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여러분들 배웠나요? 지금 고등학생들이죠? 아직 안 배웠을까? 아직 안 배웠으면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진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힘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진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힘들 한 4가지 정도를 지금 여기에다가 넣어 놓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 이제 돌연변이를 들 수가 있겠죠. 돌연변이는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의 염기 서열이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될 때, 즉 요 쥐들이 다음 세대를 만드는 정자와 난자, 이 배우자 세포들을 만들 때 그대로 이 부모 쥐가 가지고 있던 염기 서열이 그대로 복사되는 게 아니라 다른 염기 서열로 바뀌는 걸 얘기를 하죠.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지 않던 것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돌연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본 것처럼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갑자기 날아다니고 엄청난 힘을 쓸 수 있게 되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커다란 스케일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라도 즉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이 전혀 없더라도 이런 유전자 염기 서열 수준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건 다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은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염기 서열을 상당히 많은 숫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난 돌연변이 때문이에요. 그게 몇 개나 되는지 조금 이따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 말고도 존재하는 대립유전자들, 존재하는 염기 서열들이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 유전적 부동이라고 하는 현상에 의해서 유전자 빈도가 바뀌게 됩니다. 비율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건 특별한 방향성이 없는 유한한 집단에서 나타나는 확률적인 요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동전 던지기를 10번 했을 때 확률이 50대 50,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50대 50이라고 해서 반드시 앞면이 5번, 뒷면이 5번 나오는 건 아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를테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A 대문자, 빅 A 대립유전자가 50%, 스몰 a 대립유전자가 50%라고 하더라도 이 집단이 유한하다면 그 다음 세대로 전파가 될 때 반드시 50대 50으로 전파되는 건 아니고 확률적으로 평균은 50%겠지만 50에서 좀 벗어나는 비율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방향성은 없지만 유한한 집단에서 나타나는 확률적인 진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과정을 유전적 부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지금 이런 하얀 쥐와 빨간색 쥐가 서로 섞여 있는데 하얀색 쥐만 있는 다른 집단에서 이주하는 개체들이 들어온다면 하얀색 쥐의 비율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런 현상, 즉 서로 다른 유전자 염기 서열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집단 사이에 개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자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을 이주 혹은 유전자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 역시 진화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여러분들이 진화라고 했을 때 들어보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현상이죠. 자연선택. 자연선택은 특정한 유전자형 혹은 특정한 표현형, 어떤 특징을 가진 개체가 그러한 특징을 가지지 않은 개체에 비해서 조금 더 잘 살아남고 주어진 환경에서 조금 더 잘 살아남거나 더 많은 자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질이 다음 세대로 물려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그 형질의 비율이 늘어나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보통 요게 진화와 동의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자연선택 외에도 진화를 일으키는 굉장히 다양한 힘들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집단 유전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이러한 힘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주어졌을 때 도대체 염기 서열은 어떠한 다양성을 어떤 패턴으로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는 학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패턴의 염기 서열 다양성을 관찰했을 때 과거에 이 집단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추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 정도로 집단 유전학이 무엇인가, 진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염기 서열 수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봤고요. 자, 염기 서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사람의 유전체, 즉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DNA 분자의 총합을 유전체라고 할 텐데 이 유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길이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은 혹시 생물학 시간에 들어봤나요? 생식세포가 분열하는 감수 분열 과정을 수업 시간에 배웠죠. 자, 감수 분열을 할 때 보면 이제 중기가 되면 이렇게 서로 굉장히 컨덴스 돼 있는 염색체들이 나타나게 되죠. 사람의 경우에 한 세포가 보통의 이배체 세포가 염색체를 몇 개 가지고 있을까요? 이 정도는 다들 배웠겠지? 대답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한번 채팅창에다가 대답을 해볼래요? 자, 여기 숫자를 보면 돼요. 자, 22쌍의 상염색체, 그리고 한 쌍의 48개? 22쌍의 상염색체 플러스 한 쌍의 성염색체.
해서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반수체 염색체는 22개의 상염색체 1번부터 22번까지와 X 혹은 Y 성염색체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23개의 염색체인데 아빠로부터 이렇게 23개짜리 한 벌, 엄마로부터 23개짜리 한 벌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이배체 세포, 체세포에는 이렇게 46개의 염색체가 핵 안에 들어있게 돼요. 이것이 보통 땐 아주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주 많이 풀어져 있다가 분열을 할 때가 되면 이렇게 응축이 돼가지고 눈에 현미경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더 훨씬 더 짧고 굵은 구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염색체가 이 23쌍의 염색체의 길이를 한번 다 이어 보았을 때, 이 길이가 총 30억 염기쌍 정도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 유전 물질,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이 유전 물질이 DNA라고 하는 것은 배웠겠죠? 배웠겠지? 좋아요. 자, DNA의 구조나 이런 것들은 아마 뭐 많은 수업 시간에 많이 배웠을 텐데, DNA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기 보이는 요 부분들, 즉 안에서 서로 이중 나선을 구성할 때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이 염기가 4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A, C, G, T 요 4종류의 염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날 수가 있고 A는 T하고 C는 G하고만 서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사슬의 염기 서열을 알면 반대쪽도 정확하게 염기 서열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 배웠을 겁니다. 자, 이 염기 서열의 길이를 도대체 몇 개의 염기쌍이 있는지 1번 염색체부터 22번 염색체 그리고 혹은 X, Y까지 다 더해서 보면 23개의 염색체, 한 벌의 유전체에 약 30억 내지는 31억 개 정도의 염기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가장 긴 것들, 한 1번, 2번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억 염기쌍을 넘게 가지고 있고, 제일 짧은 것들은 한 4, 5천만 개 정도의 염기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30억 개의 염기쌍이 ACGT로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어떤 순서로 쓰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전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파벳이 4개고 총 길이가 30억 개 정도, 30억 글자 정도 되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염기쌍이 이 30억 개의 염기 서열이 모두 서로 같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벌,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하나,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한 벌 해서 이 두 벌의 염기 서열도 서로 모두 동일하고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염기 서열도 서로 모두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염기 서열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지 않겠죠.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특징들을 설명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돌연 변이에 의해서 다음 세대로 물려질 때 이 염기 서열 중에 일부가 변화를 하게 되고 또 유전적 부동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어떠한 염기를 물려받을지가 무작위적으로 결정되면서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에 특정한 염기 서열의 비율도 바뀌게 되고요. 또 이 중에 어떤 것은 다음 세대에 좀 더 잘 살아남거나 더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비대칭적으로 높은 확률로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 비율이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의 힘들이 계속 수십억 년 동안 누적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기 서열들은 모두 상당한 수준의 차이를 가지고 있게 돼요. 자, 여기 지금 보면 굉장히 짧은 염기 서열 하나를, 굉장히 짧은 염기 서열 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여기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히 대표성이 있는 염기 서열이 아니라 그냥 사람 한 명 중에서 한 염색체가 가지고 있는 요 부분의 염기 서열을 그냥 랜덤하게 하나를 포집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이를테면 요게 뭐 1번 염색체의 뭐 100만 1번째부터 뭐 100만 몇 번째까지의 염기 서열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3명의 개체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1번, 2번, 3번 학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2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염기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지금 뭐 이중결합을 하는 그 상보성 염기하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벌의 염기를 가지고 있는 이배체 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염기쌍을 두 개씩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언뜻 보았을 때는 아마 뭐 다 똑같아 보이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잘 찾아보면 지금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찾을 수 있을까?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네, 네. 찾은 거 아무거나 한번 설명을 해볼래요? 어디에 있는지? 1번에 그 여덟 번째 A양 자료에 자, 여기 보면, 그쵸?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는 T, 여기에는 A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AT를 하나씩 가지고 있네요. 또 다른 학생 혹시 찾아본 게 있나요? 눈에 들어오는 거. 이쪽에 C랑 A가 다른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보이네요. 그쵸?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러면 요 겨우 3명의 유전체를 시퀀싱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 부분들을. 3명의 유전체, 각각 한 명이 이제 2개씩을 가지고 있으니까 총 6개의 같은 부위의 염기 서열을 총 6개의 샘플링을 해서 염기 서열을 시퀀싱 한 다음에 비교를 해본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다른 자리들은 대부분 이렇게 동일하게 6개의 서열이 모두 동일하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를테면 여기 쭉 다 A고 쭉 다 C고 이런 식이죠. 자, 여기를 보면은 요 자리를 보면은 지금 6개 중에 5개는 C를 가지고 있고, 자꾸 이렇게 되네요. 하나는 G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찾은 이 부분도 A가 4개, T가 2개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개체들 간에 서로 똑같은 부위의 염기 서열들 사이에, 개체 안에서 혹은 개체 사이에 다른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염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총 5개 정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어를 몇 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변이, 베리언트, 혹은 이제 다형성, 폴리모피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복잡한 말이 될 수 있겠지만, 폼이 다른, 형태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변이 안에, 하나의 다형성 안에 올 수 있는 서로 다른 폼들, 이를테면 총 ACGT 4가지 중에서 이제 다른 것들이 무엇이 오느냐 하겠죠. 여기선 이를테면 C와 G가 서로 다른 형태로서 올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A 혹은 T가 올 수 있는 거겠죠. 자, 요런 각각의 형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서로 다른 형태, 서로 다른 염기를 얼릴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즉, 한 자리에서 2개 이상의 얼릴이 발견이 된다면은 이 자리는 일단 폴리몰픽한 자리다, 다형성이 있는 자리다, 혹은 베리어블한 자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각각의 변이에서 한 얼릴이 몇 개나 발견이 되는지, 그리고 그 비율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면 그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여기에서는 지금 G 대립 유전자는 6분의 1, 6개 중에 하나니까, 반대로 C 대립 유전자는 6분의 5의 빈도를 가지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지금은 굉장히 작은 부위에 딱 3명의 개체만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 놓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숫자의 사람, 그리고 아주 많은 숫자의 이런 변이들에 대해서 이런 작업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유전적인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지, 즉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사람들과 뭐 서로 누구와 좀 더 가깝고 누구와 좀 더 먼지, 또 이 사람 안에서 혹은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유전자가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들과는 좀 특별히 다른 특이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추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잘 모아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추론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염기서열의 다형성 자료를, 염기서열 변이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 집단 혹은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자료를 분석하는 통계적인 방법론들이 존재를 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한 사람이 뭐 이를테면 이 변이들의 어떠한 얼릴리 컨비네이션, 어떠한 대립 유전자의 조합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뭐 하나의 변이 수준에서는 이를테면 이 사람은 A와 T의 조합인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유전자형들을 다 모아놓고 보았을 때 이 사람의 유전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이제 유전자 프로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프로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유전자 프로필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 사람이 아주 많은 숫자의 변이, 나아가선 전체적으로 전체 유전체의 서열에 대해서 어떤 염기 서열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DNA를 추출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포 안에는 이 DNA가 다 들어있게 되고 거의 모든 세포에서 이 염기 서열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란이 되었을 때 처음 물려받은 조합을 거의 대부분의 세포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모두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동안 아주 낮은 빈도긴 하지만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면역세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방식으로 유전자를 조금 조합을 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세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한 명이 어떤 유전자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지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DNA를 추출할 때 보통 여러분들 뭐 혈액이나 뭐 상피세포, 구강 상피세포를 했다든지 아니면 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DNA를 추출을 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세포에는 적혈구를 제외한 모든 세포에는 다 핵이 남아있고 그 핵에는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아주 작은 양의 조직에서도 DNA는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많은 양을 추출을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꼭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것처럼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은 한 15,000년 전에 죽었던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한 아기의 뼈거든요. 뼈 중에서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기 요 구멍이 지금 여러분들 요 구멍이 지금 귓구멍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즉 옆머리뼈인데 요 부분을 잘라서 요 안에서 뼈가루를 뽑아서 이 안에 들러붙어 있던 DNA 조각들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오래전에 살았던 생물 조직에서도 이 DNA가 일부 많이 분해되긴 했지만 남아있어서 그걸 뽑아내서 지금 살고 있는 생물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생물들의 유전체 역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추출된 DNA는 뭐 예전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퀀싱을 했지만 요새는 특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이 차세대 시퀀싱,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많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유전체의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한 염기 서열 정보를 얻게 되고요. 그런 많은 대용량 자료를 얻게 되면은 그 자료를 역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특정한 통계적인 모형들을 적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겠죠. 즉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이 자료에 들어있는 정보를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 그리고 이제 이런 발달된 지노믹스 유전체학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자료를
집단 유전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까지 쭉 이어지는 게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작업이고요. 전 세계의 많은 진화생물학자들, 집단 유전학자들이 다양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물종과 집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작업이기도 해요. 자, 오래된 뼈에서 DNA를 얻어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뭐 들어본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제가 많이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주 오래된 뼈에도 이 DNA라고 하는 생체 고분자가 일부 남아있게 되고, 그 남아있는 것들을 잘 뽑아내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시퀀싱을 하면 오래전에 살았던 생물의 유전체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게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세 조각의 뼈는 2010년에 이제 지노물 유전체 염기 서열을 읽었던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고인류의 뼈입니다. 아마 네안데르탈인은 뭐 여러 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기 보면은 이 네이처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는 이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에 대한 해설 기사를 실으면서 이 세 개의 뼈가 발견이 되었던 크로아티아의 빈디아라고 하는 동굴 입구 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한 5만 년 전에 살았던 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체 역시 시퀀싱을 했고, 뒤에서 2부 정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은 숫자의 과거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체가 분석이 되어서 그들의 유전자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하고 좀 많이 다른 이런 고인류에 대해서만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서 보면은 뭐 알래스카에 그린란드에 살았던 한 4,000년 전에 살았던 팔레오 에스키모라고 하는 사람들의 유전체라든지, 뭐 몇천 년 전에 뭐 유럽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역사 시대에 걸쳐서, 그리고 선사 시대에 걸쳐서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동식물들의 유전체들까지도 많이 분석을 해서 그들이 어떻게 기원하고 어떻게 진화하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자세하게 알아내고 있는 것이 요즘 한 10여 년간의 연구 경향입니다. 자, 이 유전자 프로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염기 서열이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 아직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자 프로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고 이제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손에 안 잡히면 잘 그 다음 내용들을 따라가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3명의 개체에 대해서 이제 몇 개 정도 되는 이제 변이들을 살펴보았죠. 이 변이를 다른 말로 보통 이제 이 개체들의 유전자 프로필을 알려주는 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요것은 지금 아까 그 데이터를 좀 다른 방식으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 즉 변이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베리어블한 변이가 있는 것들만 유전자 전체에 걸쳐서 한번 쭉 뽑아놓고 많은 숫자의 개체들에 대해서 이 각각의 경우에 2배체니까 어떤 대립 유전자 조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본 거죠. 이런 표의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즉, 요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1번 마커에는 A 대립 유전자를 2개 가지고 있고, 2번 마커에는 C 하나, A 하나, 뭐 3번 마커에는 T 하나, G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겠죠. 자, 1번과 2번을 살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다 조금씩 다르거나, 요 마지막 마커에서는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의 마커에 대해서 여러 개체들이 A와 G 대립 유전자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지 보면 뭐 빈도도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매트릭스, 이 표가, 이 2차원 표가 여러분들이 다루고자 하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주요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고등학생들이 요새는 행렬을 안 배운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매트릭스라는 말을 쉽게 설명을 못 해주겠는데, 이런 2차원의 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서열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라고 얘기를 하면, 우린 4가지의 서로 다른 염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꽤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살펴보아도 이런 마커들, 이런 변이들마다 몇 개의 대립 유전자, 몇 개의 염기가 흔하게 발견되는가를 찾아보면 보통 2개가 돼요. 즉 그런 걸 우리가 바이얼릴릭, 대립 유전자가 2개인 마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들만 한번 모아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지금 이를테면 A와 G 2개의 대립 유전자가 있을 텐데요. 자, 이거를 그냥 아비트러리하게 한번 숫자로 코딩을 해볼게요. A는 0, G는 1이라고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마커에서도 지금 C와 A 대립 유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데 C는 0, A는 1이라고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죠. 이 둘을 바꿔서 코딩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별로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문자로 되어 있던 염기 서열의 조합으로 되어 있던 이 유전자형을 한번 숫자로 바꿔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바꾸는 작업을 하기 전에 도대체 이 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궁극적으로 이 자리는 유전체 염기 서열의 총 길이와 맞을 테니까 맥시멈으로 따지면 한 30억 베이스 페어 정도, 30억 개 정도의 숫자를 얻게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흔히 변이가 발견되는 지역만 골라서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여러분들이 보진 않겠죠. 우리와 같은 연구자들이 상대하는 자료는 작으면 좀 아주 옛날에 얻었던 자료, 작은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단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흔히는 보통 한 수십만 내지 수백만 정도의 자리를 가지고 있고요. 좀 큰 데이터셋이다라고 하면은 1,000만 개 단위의 이제 이 마커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전자 프로필을 분석하는 개체들의 숫자도 매우 적을 수도 있지만 흔히 많은 이제 연구 논문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에서는 못해도 100단위에서 많게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모아놓은 자료까지 포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 이 표의 크기는 쉽게 생각하면 한 10만에서 100만 정도에 해당되는 행을 가지고 있고 수백에서 수천, 한 수만 정도에 이르는 열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커다란 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아마 이런 표를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다가 엑셀에 붙여 넣으면 컴퓨터가 잘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코딩하는 걸로 돌아가서 이제 2개의 대립 유전자만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아주 무작위적으로 하나를 0, 하나를 1로 정해서 도대체 이 1 대립 유전자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코딩을 해보면 이제 이것을 하나의 숫자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A만 2개 있었으니까 0, 얘는 A 하나, G 하나였으니까 1, 얘는 G가 2이었으니까 2. 이런 식의 이제 숫자형 자료로 변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한 엔트리당 숫자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커다란 표가 되고요. 이 표를 다루는 상당히 많은 집단 유전학의 관점,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커다란 숫자 표를 다루는 여러 가지 통계적 툴도 있고 이것이 집단 유전학에서 다루는 상당히 커다란 유전자형 정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이 어떻게 진화함으로써 생겨나는지를 모형화하는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이걸 분석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로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다룬다 정도만 좀 알아놓으면 좋겠어요. 이 다음에 보여줄 내용들도 방법론을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요 개체의 유전자 프로필이라고 하는 것은 이 M개의 마커들, 이를테면 한 100만 개 정도의 마커를 100만 개 정도의 숫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벡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즉, 이 100만 개의 숫자가 0, 1, 2 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 개체의 유전자 프로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100만 개 차원의 이 M개의 차원상에 위치한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각각의 차원은 아주 정확한 좌표를 가지고 있어요. 0, 1, 2 중에 하나만 가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두 개의 마커만 비교를 해봐가지고는 이 개체가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지만 이 숫자가 매우 많아지면 1번과 2번 개체가 얼마나 더 가까운지 혹은 1번과 3번은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매우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주 자세하게 특정한 마커가 다른 마커와 행동을 좀 다르게 하는지 이런 것들 역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자면 이 벡터의 값들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두 개체의 유전자 프로필은 서로 비슷하겠죠.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두 개체가 쌍둥이라면 돌연변이가 따로 일어나지 않은 이상 두 개체의 유전자 프로필은 동일해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얼마나 다른지 이렇게 커다란 매트릭스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도대체 실제로 사람은 얼마나 이런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감을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요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프로필은 결국에 아빠가 물려준 한 벌의 염색체 그리고 엄마가 물려준 한 벌의 염색체의 조합으로 나타나겠죠. 둘이 서로 같은 대립 유전자를 물려줬다면 어떤 대립 유전자를 물려줬는지에 따라서 0 혹은 2로 유전자가 코딩이 될 거고요. 만약에 아빠와 엄마가 물려준 대립 유전자가 다르다면은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코딩이 되겠죠. 총 30억 개의 염색체 중에서 30억 개의 염기 서열 중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 보았을 때 1이라는 값을 가지는 즉 엄마가 물려준 대립 유전자와 아빠가 물려준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자리의 비율은 사람 집단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의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많으면 우리 인류가 기원한 지역으로 알려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사람들은 유전적 다양성이 조금 높기 때문에 한 1000자리 중에 한 자리 0.1%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와 같은 동아시아 사람, 유라시아 사람의 경우에는 10,000분의 7 내지 8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숫자를 들어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죠. 하지만 이게 30억 개가 분모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한 200만 개 내지 300만 개 정도의 자리에서 엄마와 아빠가 물려준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변이 역시 사실은 꽤 많은 양이라는 걸 기억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은 우리와 가까운 종들과 비교해 보았을 땐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것 자체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조금 있다가 본격적으로 그 얘기들을 더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러한 차이들은 이제 집단 간 차이 그리고 집단 내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종이 나타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축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이 사실 아주 손에 딱 들어오는, 손에 잘 잡히는 이야기들은 아닐 거예요. 이 이야기를 충분히 다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대학교 생명과학, 특히나 진화생물학 전공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 이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러한 유전자형 변이 자료를 잘 분석을 하면 인류의 과거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얘기를 더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와 비교적 가까운 종의 유전체 염기 서열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떤 종인지, 누구와 더 가깝고 언제 기원했는지, 즉 우리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낸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어떤 동물일까요? 사람은 어떤 동물이다라고 하는 게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의 족보를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그런 걸 물어보는 어른들도 별로 없으실 거고, 그렇겠지만 여전히 이제 좀 가족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학생들이라면은 명절 때 큰 시골에 가가지고 큰 집안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저 사람들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일단 사람은 생물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 중에서 동물일 거고요. 그 동물 안에서도 포유류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포유류에는 여러분들이 생물학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린네의 생물 분류 체계에 따르면 계문, 광목, 가속종이라고 하는 7단계로 분류군들을 이제 위계적으로 분류를 하게 될 텐데 포유류는 강에 해당되는 분류군입니다. 이 밑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목에 해당되는 분류군들이 있는데 포유동물 중에서 사람은 어떤 목에 해당이 될까요? 자, 알고 있는 학생이 있을까? 조금 더 쉽게 질문을 해볼까요? 사람하고 여러 가지 포유동물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포유동물뿐만이 아니라 여러 동물들 중에서 사람과 되게 가까운 동물은 뭐가 있을까요? 유인원. 좋습니다. 네. 유인원 말고 조금 더 먼 동물들은 뭐가 있지? 영장류, 네. 쥐는 좀 더 멀고요. 자, 김민지 학생이 이야기한 이 영장류가 영장목, 오더 프라이밋이어서 사람은 이 영장목에 포함이 됩니다. 포유강 아래에 영장목에 사람이 포함되고 그 안에 여러 가지의 가지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유인원 에이프라고 하는 가지예요. 유인원하고 원숭이는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아나요? 여러분들에게는 리메이크돼서 만들어진 혹성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조차도 상당히 오래된 영화겠죠? 혹성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의 영어 제목은 The Planet of the Apes입니다. 유인원 행성인데 흔히 이 유인원을 원숭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잘못된 번역이죠. 원숭이와 유인원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꼬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일본 원숭이 꼬리가 있죠. 일본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하지만 여기 보이는 많은 동물들은 다 꼬리가 없고 다 유인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족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 아래에 여기는 사람일 거고요. 이 다른 동물들이 여러 개 있는데 여러분들 알아볼 수 있는 동물들이 있나요? 오랑우탄이 어디 있지? 왼쪽부터 몇 번째가 오랑우탄일까? 자, 오랑우탄 나오고 고릴라 나왔습니다. 오랑우탄은 몇 번째? 그쵸? 이게 오랑우탄이고, 자, 고릴라가 여기 있죠. 자, 침팬지. 요 둘 중에 뭐가 침팬지일까? 네 번째. 어떻게 알아요? 자, 요 오른쪽은 뭘까요? 되게 침팬지랑 닮았는데? 많이 하네요. 보노보 되겠습니다. 자, 맨 왼쪽에 애는 뭘까요? 여러분들 서울대공원 동물원을 가도 볼 수 있어요. 동남아시아에 살고요. 우리말 이름에 원숭이가 들어가지만 원숭이는 아닙니다. 여기는 긴팔 원숭이라고 하는 동물인데요. 이름에 원숭이가 들어가는데 영어로는 기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숭이는 아니에요. 유인원입니다. 유인원이고요. 몸이 다른 몸이 훨씬 커다란 이 유인원들에 비해서 훨씬 작고 요 위에 있는 개통수를 보면 알듯이 가장 먼저 갈라져 나오는 우리의 유인원 안에서는 우리의 가장 먼 친척이에요. 주로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고요. 자, 여기 오랑우탄은 아시아에 사는 대형 유인원들 중에서는 아시아에 사는 종이고 나머지 이 그룹은 다 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기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람은 여러 가지 면을 찾아보았을 때 이런 다양한 유인원들 중에서 아프리카 대형 유인원들과 가장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궁극적인 기원 역시 아프리카 대형 유인원이고
그 중에서도 고릴라보다는 침팬지 플러스 오랑우탄, 침팬지 플러스 보노보와 더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노보와 침팬지는 서로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이제 팬이라고 하는 하나의 속에 속해 있고 사람은 이제 호모 속에 속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사람은 포유류 그리고 영장류라고 하는 커다란 가계도 안에선 커다란 집단 안에서는 에이프 유인원이라고 하는 작은 그룹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대형 유인원에 속하는 그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이 족보 자체도 상당히 먼 족보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침팬지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우리와 침팬지의 공통조상이 서로 갈라진 시점, 이게 언제쯤 될까요? 들어본 적이 있을까? 자, 만년. 자, 한번 스케일을 잡아볼까요? 1만 년, 단위만 한번 맞춰봅시다. 1만 년, 100만 년, 1억 년. 어디에 가장 가까울까요? 100만 년 정도에 가장 가까워요. 실제로 한 500만에서 600만 년 전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500만 년에서 600만 년 전에 침팬지와 사람의 공통조상이 이렇게 갈라졌으면 뭐 충분히 가까운 친척이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먼 친척이죠. 여전히 상당히 먼 친척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공통조상과 갈라진 뒤에 사람은 다른 친척들이 없이 그냥 이렇게 딱 하나의 종으로만 계속 유지가 되었던 걸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이 계통은 사실 한때 굉장히 많은 가지들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 가지들, 즉 침팬지보다는 사람과 더 가까운 공통조상을 갖고 그렇지만은 현대인들끼리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공통조상보다는 조금 더 먼 그런 관계들. 지금은 우리가 딱 이 가족만 남아있지만 지금은 후손을 남기지 못했던 조금 먼 친척들이 상당히 많고 이 친척들을 다 통틀어서 고인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인류들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 아주 많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네안데르탈인도 있겠지만 그 전에 호모 에렉투스라든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고인류에 속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오래되었지만 인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 침팬지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사람 쪽에 더 가까운 집단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한 5분만 쉬었다가 마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갈 길 멀긴 한데 부지런히 2부에는 달려볼게요. 네. 화면을 다시 켜볼까요? 네. 그래서 고인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통틀어서 어떤 종류의 종들 혹은 집단들을 이야기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았을 것 같고요. 이 침팬지와 사람 사이에 당연히 가장 가까운 종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의 차이점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즉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여러 가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잘 알려진 이제 중요한 다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더 큰 뇌, 그리고 강제적으로 두 발로 걷는 이제 몸의 크기와 비례의 차이, 그리고 이제 도구와 불을 사용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침팬지와 사람을 뚜렷하게 구분지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라고 전통적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그것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진화하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찾다 보면은 잘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먼저 똑똑해졌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두 발 걷기를 하는 이런 해부학적인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인류가 기원한 것으로 알려진 이제 동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에서 이제 탄자니아의 라이톨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360만 년 전 정도에
한 몇몇 유인원들이 두 발로 걸어간 흔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딱 봐도 이제 진흙밭에 사람이 걸어가면서 남은 흔적이라고 하는 게 뚜렷하게 보이겠죠? 이쪽은 조금 더 큰 개체, 여기는 조금 더 발이 작은 개체인 걸 볼 수가 있고요. 걸어가는 패턴도 좀 달라서 여기 보면 이쪽은 조금 더 팔자고름 비슷하게 걷고 있고 여기는 이제 좀 더 똑바르게 걷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여러 다른 뼈에서 발견되는 해부학적인 증거들과 함께 사람이 이제 이른 시기에 이 고인류들이 두 발 걷기를 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에 두 발로 걸었던 고인류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한 360만 년 전 정도 생각을 해보면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속에 속했던 고인류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선 지금 이 아파렌시스라고 하는 종으로 생각이 되고요. 정확한 구분이라든지 이름들은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구가 계속됨에 따라서 종종 업데이트 되기도 하고 당연히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모든 이 인과의 유인원들의 다양성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종들이 계속 추가가 될 텐데요. 새로운 종들이 계속 추가가 될 텐데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이름들을 들어봤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친구들 놀릴 때도 많이 써먹었을지도 모르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이 계열의 종들은 우리 인류 계통이 갈라져 나온 이후에 비교적 최근에 존재했던 뭐 멀게는 한 400만 년 전 이상 전부터 사실 굉장히 이른 시기까지 한 100만 년 조금 넘게 전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존재를 했던 그룹이에요. 그리고 이들보다 조금 더 늦게 빠르면 한 250만 년 전 그리고 아주 전형적인 해부학적인 좀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종들은 한 200만 년 전후 정도에 나타나는 이 호모속, 우리가 속해 있는 속이죠. 이 호모속에 속한 동물들은 이제 조금 더 늦은 시기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계열의 종들 중에 일부가 호모속으로 진화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뭐 영어로 쓰여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보았을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가장 뭐 호모 에렉투스라든지 뭐 호모 하빌리스라든지 여기 호모 사피엔스 우리 종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유인원 종들, 인류 계통에 속한 굉장히 다양한 종들이 과거에는 이 지구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바들이, 이 막대기들이 서로 겹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 말인즉슨 하나의 시기에 사실은 이 지구에 여러 종의 인류 계통들이, 여러 종의 인류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런 점에서 최근 한 4, 5만 년 정도, 한 3, 4만 년 정도의 시기는 단 한 종의 인류, 즉 우리 종만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거의 인과 계통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희귀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인과 인류 계통의 고인류들 중에서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가장 가까우면서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종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이 네안데르탈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인류 중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종이기도 해요. 그 이유는 아마도 가장 최근까지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종은 지금 해부학적 현대인, 전형적인 우리와 같은 종의 두개골하고 이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을 좀 비교하는 그림인데요. 보면 알다시피 뭐 약간의 해부학적인 차이들이 보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둘 다 상당히 커다란 머리와 커다란 체격을 가진 종이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해부학적 현대인보다 조금 더 이제 뒤로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쪽이 이제 툭 튀어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뭐 턱 같은 경우에도 현대인은 이렇게 좀 뾰족한 편인데 얘는 이렇게 좀 움푹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코도 상당히 크고 높고 뭐 사람에 비해서 뭐 눈두덩 뼈도 상당히 두껍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당히 많은 이 두개골 상의 형태적인 차이도 보이고 두개골 아래쪽의 부분들 몸 부분 역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말했던 다른 종들과 비교해 본다면 역시 현대인과 굉장히 가까운 종이라는 건 모두 직관적으로 이 형태적인 분석만 해봐도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종, 즉 해부학적 현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해부학적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거는 이제 형태상으로 우리와 구분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종이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이것의 행동 역시 이제 현대인과 같은 아주 복잡하고 추상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흔히 이제 우리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이런 형태적인 기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해부학적인 현대인의, 즉 현대인의 기원에 대한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기원했는가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한 2개 정도의 커다란 모델형이 이제 좀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었고 그 정리를 하게 된 유전학적인 내용들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통적인 2개의 큰 가설은 하나는 이제 Recent Out of African Origin, 최근 아프리카 기원설,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것은 이제 다지역 기원설이라고 하는 가설이 있어요. 이 2개의 가설이 이제 가장 대립이 되는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파란 부분이 해부학적 현대인의 브랜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이 이전에 해부학적 현대인이 나타나기 전에 상당히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인류 집단들이 지구상에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그룹에서 해부학적 현대인이 기원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다른 지역들로 퍼져나가면서 이 그룹들을 다 대체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최근 아프리카 기원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석 기록으로 알 수 있는 많은 고인류들을 이를테면 아프리카의 아시아의 호모 에렉투스는 뭐 아주 멀리 올라가면 100만 년 이상 전까지 올라가고요. 유라시아의 이제 호모 에렉투스가 넘어간 것 자체가 가장 먼 기록으로는 한 160만 년 정도 되고 뭐 네안데르탈인 하면 뭐 한 20여만 년 전부터 유럽과 중동 지역에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고인류들을 최근 한 20만 년에서 30만 년 전 정도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현대인이 한 빠르면 5만 년, 길면 10만 년 정도 전에 이제 유라시아로 퍼져나가면서 다 대체하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한 가지 가설이고 다지역 기원설이라고 하는 건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뭐 이를테면 아시아에는 호모 에렉투스가 살고 있었고 유럽에는 네안데르탈인이 살고 있었고 또 아프리카에는 이제 아프리카의 호모사피엔스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또 다른 종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종들이 이제 서로 어떤 일정한 비율로 뭐 유전자를 공유하면서 하지만 너무 높지는 않아서 서로 완전히 동일한 그룹으로 섞이지는 않게 약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각 지역에서 동시에 이제 현대의 해부학적 현대인들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좀 다른 형태의 모형입니다. 이 2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인류학계, 고인류학계 그리고 인류 유전학계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고요. 요걸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이 2 가설은 해부학적인 현대인들 집단, 각 지역별 현대인 집단과 고인류 사이의 관계를 상당히 다르게 추정을 하게 돼요. 여기 지금 1, 2, 3, 4번은 이제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대륙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초록색은 고인류, 빨간색은 해부학적 현대인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오스트랄라시아라고 하는 좀 이상한 이름이 나와서 좀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들을 포함, 그 주변의 일부 섬 지역들을 포함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최근 아프리카 기원설은 아프리카의 고인류에서 기원한 해부학적 현대인이 퍼지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고인류들을 다 대체했다라고 하는 가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부학적 현대인이 서로 해부학적 현대인들끼리 서로 가깝고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요. 만약에 고인류 자료들을 구할 수 있다면 그 고인류 중에서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고인류와 가장 가까울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반대로 다지역 기원설이 맞다면 해당 지역의 고인류가 현대인으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고인류들이 그 지역의 현대인과 좀 더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요 2가지 가설을 구분하려면 사실 해부학적 현대인의 자료만 가지고는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이 까만 부분들을 다 제껴놓고 빨간 부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서로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찾아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다 한 덩어리를 구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초록색의 데이터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가장 최근까지 살았고 가장 최근까지 지구상에 살았고 가장 많은 화석을 남긴 이제 유럽과 중동의 네안데르탈인을 분석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이 네안데르탈인 여러분들 뭐 들어는 많이 봤겠지만 어떤 종인지 잘 모를 테니까 분포 범위는 넓게 보면 요 정도가 됩니다. 아주 넓게 보면 요 정도가 되고요. 자, 이것이 한 시기에 모든 이 지역 전체에 걸쳐서 네안데르탈인들이 많이 살았냐 하면 꼭 그렇진 않고요. 핵심 지역은 아마 유럽 일대였을 걸로 생각이 되고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서 중동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도 하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시기, 이를테면 해부학적 현대인이 나오기 직전인 뭐 한 5만 년에서 10만 년 전 사이의 유라시아에는 네안데르탈인만 살고 있었냐 하면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석기의 흔적도 발견되고 다양한 이제 인골도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일대에도 네안데르탈인은 아니지만 다른 종류의 고인류들이 살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전체 분석을 한 2010년대에 들어서 했던 이제 데니소바인이라고 하는 집단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 오늘 강의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네안데르탈인에 한번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네안데르탈인 유전체를 처음으로 분석했던 2010년 논문의 이제 저널에 실린 표지를 보여주면서 네안데르탈인 지금 꽤 많이 유전체가 분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지금 10명 남짓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체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2010년에 첫 분석을 했던 빈디아 동굴이 있고요. 자, 이쪽은 지금 여기 이제 코카소스 산맥 바로 위쪽에 이제 메스마스카야라고 하는 지역의 샘플, 그리고 멀리는 이제 중앙아시아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나온 것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주로 유럽에 가장 많은 화석이 분포하기 때문에 독일, 그리고 뭐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일대의 여러 지역에서 네안데르탈인들의 화석을 찾아내고 이 뼈에서 DNA를 얻어서 유전체를 분석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뭐 한 적게는 한 3만 8천 년, 7천 년, 8천 년부터 뭐 길게는 한 5만 년 이상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시료들의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한 결과이고요. 5만 년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상으로만 보통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해부학적 현대인이 이 지역에 들어온 시점에 이제 굉장히 쇠락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금세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최후의 네안데르탈인은 뭐 아주 많이 잡아봐야 이제 3만 몇천 년 전 정도에 이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이 많은 네안데르탈인들의 유전체를 가지고 한번 개통수를 그려보면 우리가 다지역 기원설과 최근 아프리카 기원설 중 무엇이 맞는지 아주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해부학적 현대인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심지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까지 다 포함하는 해부학적 현대인들은 자, 이렇게 모두 서로가 서로와 가장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지금 고인류 집단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네안데르탈인들은 역시 서로가 서로와 가장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점을 보았을 때 만약에 다지역 기원설이 맞다면 유럽과 중동의 현대인들은 네안데르탈인과 훨씬 더 가까워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또 중앙아시아의 데니소바인 등도 이제 그 지역에 해당되는 현대인들과 특별한 가까운 관계를 가지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서로 더 가깝고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지역 기원설보다는 최근 아프리카 기원설과 굉장히 잘 부합하는 패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해부학적 현대인들의 공통 조상은 한 20에서 30만 년 전 정도에 살았던 걸로 생각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해부학적 현대인 그룹과 네안데르탈인의 공통조상, 이 공통조상은 언제 살았을까라고 하는 걸 추정을 해보면요.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겠지만, 자, 쉽게 생각해봐서 요 그림, 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역사, 그리고 해부학적 현대인들의 유전자 역사가 갈라지는 시점인 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대략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한 55만 년 전 전후, 한 5, 60만 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여기는 한 50에서 60만 년 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역시 네안데르탈인은
현대인이 기원하기 훨씬 전에 그들의 조상 집단에서 갈라져서 유라시아로 들어간 독립적인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그런 점에서 다지역 기원설이 예측하는, 즉 네안데르탈인이 현대 유럽인 그리고 중동인의 유전자 프로필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이다, 특이적인 기여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은 또 완전히 틀린 것으로 판단이 되겠죠. 이 깊이가 굉장히 얇다는 것, 한 20만 년에서 30만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현대인과 네안데르탈인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개의 집단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감안해 보았을 때는 다지역 기원설은 완전히 틀리고, 해부학적 현대인은 최근 아프리카 기원설과 상당히 잘 부합하는 패턴을 보여준다는 게 아주 뚜렷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끝냐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약간의 트위스트가 있어요.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뭐 자세하게 읽은 필요는 없고 요 Y축을 좀 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 Y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는 누가 누구와 더 가깝냐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질문만 던져보았었는데, 그렇다면 완전히 똑같이 서로 가까운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조금 더 복잡한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H1, 현대인 1번 그룹과 2번 그룹이 네안데르탈인과 완전히 대칭적으로 똑같은 유전적 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네안데르탈인과 조금 더 가까운지, 요걸 한번 측정을 해본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양수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H1이 H2보다 조금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안데르탈인과 더 가깝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 리전은 대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대륙 안에서 서로 그룹들을 비교를 해보면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것들이 Y축으로 읽었을 때 포지티브한 양수값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요 초록색 계열들은 유라시아 사람들, 동유라시아 혹은 서유라시아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을 비교했을 때입니다. 즉, H2가 아프리카일 때, 아프리카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유라시아 사람은 네안데르탈인과 조금 더 많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파푸아 뉴기니에 살고 있는, 아까 오스트레일라시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한 것인데, 아프리카 사람을 비교한 것인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레이트를 가지는 것이고, 크게 지금 파푸아인들은 약간 다른 유전자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사람과 서유라시아 사람 사이에서 이제 아프리카 사람보다는 더 네안데르탈인과 유전자를 많이 공유하는 거다라고 하는 중요한 신호가 나왔는데, 그 비율은 지금 이 신호를 보았을 땐 뭐 6% 정도의 0.06 정도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그대로 퍼센트로 전환이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유전체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나 네안데르탈인에게서 물려받았을까를 계산해 보면 한 대략 2% 내외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 뭐 작은 비율이긴 하지만 다지역 기원설도 일부 맞는 게 아닐까. 즉, 유럽인이 아프리카 사람보다는 네안데르탈인보다 가까우니까 유럽인의 조상이 일부 네안데르탈인이고, 그렇다면 다지역 기원설도 일부 맞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각도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동아시아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을 비교해도 똑같은 신호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까 지도에서 보았듯이 네안데르탈인은 동아시아, 우리 한국 사람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람하고는 전혀 겹치지 않는 지역에 살았었습니다. 실제로 동아시아 사람과 유럽 사람 중에서 누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테스트해보면 아주 작은 비율이긴 하지만 동아시아인이 좀 더 높아요. 이것도 아주 신기한 현상이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긴 한데 뭐 오늘 커버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다지역 기원설과 잘 매칭되는 데이터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가장 또 한 가지 중요한 정보는, 이것은 뭐 굳이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만 내용만 놓고 유전자 자료를 잘 분석해서 살펴보면, 도대체 우리와 같은 유라시아인은 언제 네안데르탈인 조상의 유전자를 조금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측정을 해보면 대략 한 이렇게 5, 6만 년 전 정도라고 하는 시기가 나오게 돼요. 자, 이것은 해부학적 현대인이 여러 그룹으로 갈라져서 유럽으로 들어가고 뭐 동아시아로 넘어가고 하기 이전 시기입니다. 유라시아의 모든 그룹들이 네안데르탈인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와 겹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당히 비슷한 비율로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혼합의 시기 역시 현대인 여러 집단들이 서로 갈라지는 것보다 좀 더 이른 시기, 좀 더 먼 과거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아마 아프리카를 벗어난 해부학적 현대인이 중동으로 넘어가자마자 중동에 살고 있던 네안데르탈인들을 만나서 이런 혼합 집단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이 혼합된 집단이 조금의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가지고 유럽,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아메리카로 이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서로 갈라져서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설명이겠죠. 자, 이 설명들을 종합을 해보면 대략적으로는 최근 아프리카 기원설이 맞는데 이런 약간의 고인류와의 혼합을 포함하는 최신 모형을 얻게 됩니다. 즉 현대 아프리카인들에게서 벗어난 유라시아인들의 조상은 중동으로 넘어갈 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네안데르탈인과 혼합을 통해서 약간의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얻게 돼요. 100분의 2 정도의 유전자를 얻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유럽, 아시아, 호주 이런 지역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나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 중에 이제 오스트랄라시아, 즉 호주와 뉴기니 일대로 넘어간 사람들의 조상은 그 지역, 동남아시아 어딘가로 생각이 되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데니소바인과 가까운 또 다른 고인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또 다른 고인류와 혼합을 통해서 약간 더 고인류 유전자를 획득을 하게 돼요. 이 현대 아시아인, 동아시아인, 대륙에 살고 있는 동아시아인들 역시 아주 약간 이런 데니소바인 관련된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더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뭐 2%, 4%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뭐 이 숫자가 유전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우리의 삶에 뭐 어떤 영향을 주기나 하는 것일까? 뭐 100개 중에 2개, 뭐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상당히 재미있게 이 고인류의 유전자들이 특이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2개 정도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티베트 연구는 제가 박사과정 때 했던 연구이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연구라 굉장히 제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연구인데 티베트 고원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높은 지역에 가면 산소 분압이 떨어지고 산소가 굉장히 부족해져서 이 고지, 저산소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연적인 적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티베트인들은 이 환경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저산소 환경에서 사는 것을 도와주는 몇 가지 특이한 유전적 적응을 축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저지대의 동아시아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몇 가지 특이한 유전자를 아주 높은 비율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EPAS1이라고 하는 유전자입니다.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들려줄 텐데요. 뭐 이를테면은 지금 티베트인과 저지대에 살고 있는 니들의 친척인 뭐 이를테면 한차이니즈 혹은 뭐 한국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평균적인 유전적 차이를 생각해 보면은 뭐 요 정도 값, 이 유전체의 평균 차이를 FST라고 하는 통계량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뭐 한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값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를테면 한족과 티베트인 사이에 여러 개의 유전자, 몇천 개, 몇만 개 정도의 유전자를 다 비교해 보았을 때 한족만 유전자 빈도, 대립 유전자 빈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평균 차이는 1%인데 80% 정도 차이 나는 것이 존재를 하고 그것이 지금 이 EPAS1이라고 하는 특이한 유전자인 거죠. 이것은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고지 저산소 환경에 적응하는 데 영향을 주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잘 알려진, 기능이 상당히 많이 알려진 유전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EPAS1 유전자 구간, 이 티베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EPAS1 유전자 구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잘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특이한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지금 이 그림은 뭐 바코드처럼 복잡하게 생겼는데 요 한 줄 한 줄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한 명의 시퀀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요 칼럼 하나하나, 요 한 열이 이제 하나의 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회색이면 0, 까만색이면 1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를 할 텐데요. 요 구간 전체가 많아봤자 한 3만 베이스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구간이에요. 이 구간 안에 아주
아주 패턴이 동일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변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자연 선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많이 이 작은 구간에 서로 차이 나는 변이들이 몰려 있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굉장히 흔치 않고 이것이 뭔가 특이한 기원을 갖는다는 좀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데, 자, 그래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요 구간의 요 패턴을 요 구간의 요 조각을 이제 어떤 패턴들로 나누어서 양식들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 서로 얼마나 가까운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한 2,500명 정도의 사람에게서 얻은 한 5천여 개의 조각들, 그리고 티베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각들을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가깝게 연결이 될수록 서로 차이가 적은 염기서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럴 때 아주 특이적으로 티베트인들은 자기들끼리 아주 똑같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가까운 이 5,000명의 전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얻은 한 2,500명 정도가 가지고 있는 5,000개의 염기서열과 비교해봐도 가장 가까운 것과 무려 40개나 되는 돌연변이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한번 다시 강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시베리아에 살았던 고인류인 이 데니소바인이라고 하는 개체가 가지고 있던 염기서열과 비교를 해보았더니 놀랍게도 9개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반대로 데니소바인과 이 가장 가까운 현대인의 염기서열은 35개나 되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걸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부분, 이 패스원 유전자의 이 부분이 데니소바인 혹은 이것과 아주 가까운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는 친척 종에게서 티베트인의 조상에게로 물려졌고, 그것이 이제 이 고지 환경에서 유리했기 때문에 높은 빈도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자연 선택을 통해서 증가했다라고 하는 가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현재는 이제 데니소바인 계통의 사람이 티베트 고지대 근처에 살았다, 높은 지역에 과거에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까지 어느 정도 발견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데니소바인 계열의 사람들이, 고인류가 고지에 대한 적응을 일부 축적하고 있었고, 이것이 이제 티베트 고지대로 올라온 해부학적 현대인에게 물려짐으로써 티베트인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 같아요. 아직도 알아낼 것은 많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비드-19에 대한 여러분들의 증상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실험은 몇천 명 정도 이제 독일에서 있었던 데이터를 분석한 것인데, 코비드-19이 감염이 되었을 때 중증 환자가 되어서 입원을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걸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을 나누어 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입원을 하게 된 사람들이 이상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변이가 있다면 이 변이가 이 감염에 의해서 입원을 촉진하게 되는, 즉 중증 환자로 진행을 하게 되는 이제 위험성을 높여주는 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제 통계적인 검정, 지노마이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특이한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번 검정을 해보았더니 이 3번 염색체의 요 구간에 굉장히 뚜렷하게 통계적인 신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 하나의 신호가 나타나죠. 그리고 요 변이를 하나 가지고 있을 때마다 한 1.6배 정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될 확률이 늘어나게 돼요. 자, 요 구간을 잘 확장을 해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한 100kb 베이스, 한 10만 베이스 정도 되는 구간을 한번 높여본 건데요. 여기 보면은 요 구간, 훨씬 더 작은 구간, 요 한 10,000 베이스가 채 안 되는 요 작은 구간에 지금 10만 베이스 정도 되는 구간이네. 요 구간에 지금 이렇게 신호가 농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신호는 요 RS3504456이라고 하는 이 변이 하나에서 A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G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중증 환자가 될 확률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도대체 이 G 대립 유전자가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걸 찾아보았더니 특이하게도 여기에서도 이 G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염기서열 조각들이 나머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각이 아니고 네안데르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해부학적 현대인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프리카에는 이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 아프리카를 벗어난 해부학적 현대인들이 요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던 네안데르탈인과 교배해서 이 유전자를 물려받음으로써 이렇게 유라시아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당시에 이게 어떤 기능을 하기는 했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 수가 없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된다, 뭐 몇천 년, 몇만 년 진행이 된다면 이 대립 유전자는 아마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질병이 없었고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퍼져서 남아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인류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에게 물려진 이 유전자 변이들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환경에서 혹은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환경에서 상당히 다양한 여러분들에게 표현형을 유발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생활 그리고 건강 이런 것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예시를 삼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고인류라고 하는 것은 침팬지와 사람이 갈라진 이후에 사람 쪽에 더 가까운 모든 집단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지금 세부학적 현대인들보다는 조금 더 먼 집단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엔 굉장히 다양한 계통의 이런 고인류 집단들이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밖에 남아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일 거고요. 특히나 이제 약간의 혼합, 고인류와의 약간 섞이는 것을 포함한 최근 아프리카 기원설이 해부학적 현대인의 기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가설이고요. 비율은 적을지 몰라도 갈라진 지 오래되어서 많은 차이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인류가 물려준 유전자 변이라고 하는 것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현대인들의 건강과 적응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고인류와 현대인의 유전자 역사를 추적해가는 이런 연구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당한 이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줘서 고맙고요. 질문 받을 시간이 얼마 있을지 모르겠네요. 4시에 바로 다음 일정이 있겠죠? 그런가요? 어떻게 되나요? 없나요? 질문 좀 받아도 되나요? 그러면 궁금한 것들 있으면 여러분들 채팅창에 남겨주겠어요? 학생들이 질문을 생각하는 동안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코로나 증상을 심각하게 만드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인류 현생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실렉션 아웃, 그러니까 선택화되어서 제거되지 않고 그냥 남아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제일 큰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거에 그런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가 과거에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건 최근에 나타난 것이고, 물론 비슷한 바이러스들은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 기능이 꼭 비슷한 바이러스라고 항상 비슷하게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게 아마 첫 번째, 즉 이것이 새로운 환경이다, 그리고 새로운 선택압이다라는 게 첫 번째 설명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다른 종류의 질병에 대한 변이들이 좀 질병을 악화시킴에도 불구하고 흔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종종 제기되는 설명인데요. 이 질병을 악화시키는 영향, 질병의 어떤 증상을 악화시키는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기능이 우리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둘이 이제 보완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평균값을 내었을 때 크게 이제 손해보는 적응도를 크게 낮추는 변이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두 번째 설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예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영향이라 많이 있을 텐데, 좋은
좋은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딱 좋은 사례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 사례는 봅시다. 오래된 생체 시료에서 DNA를 추출해 없어질 수도 있다. 그쵸? 오랜 시간이 지나면 DNA는 없어져요. DNA가 기본적으로는 짧아지는 거죠. 계속 조각이 나니까 짧아지는 것인데 DNA는 너무 짧아지면 이 서열이 충분히 특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종을 특정한 종에 속한 것을 잘 확인할 수 있고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는 한 30에서 35베이스, 한 35베이스 페어 정도 이상이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분해되는 속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물론 시간이 첫 번째 요인이겠지만 그 시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열과 습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고온 수분한 환경에서는 DNA, 모든 생체 고분자가 그렇듯이 빨리 분해가 진행이 되고, 한랭 건조한 환경에서는 조금 더 오래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조직이 단단하고 외부의 침입을 잘 막아줄수록 아마 보존 상태가 좋을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보통 가장 오래된 지놈, 가장 오래된 화석에서 DNA를 추출한 경우들은 대부분 이제 영구동토층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 영구동토층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들은 지금 100만 년을 조금 넘어갔습니다. 특히나 이제 100만 년 이전에 살았던 코끼리류의 상아와 같이 이제 굉장히 크고 단단한 조직에서는 DNA가 비교적 오래 보존이 되어서요. 100만 년을 약간 넘어가는 시점에 살았던 마스토돈 그리고 매머드와 같은 종들에서 유전체를 분석을 한 사례들이 일부 있는데 굉장히 특이적인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100만 년 혹은 그 이상을 조금 넘어가게 되면 아주 이상적인 환경에서도 DNA 서열을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히 긴 DNA 서열을 추출해내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보다 DNA보다는 조금 더 수가 많고 단순하고 단단한 분자여서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 것들은 이제 콜라겐과 같은 구조 단백질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보통 콜라겐 단백질은 이제 방사성 동연소 측정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오래전에 갈라진 계통적으로 상당히 먼 종들의 경우에는 이 콜라겐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에도 약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오래전에 살았던 생체 시료에서 콜라겐 단백질을 좀 뽑아내서 질량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이 시퀀스를 일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고단백질체를 분석을 해서 계통 유형 관계를 풀어보려는 시도가 100만 년보다 더 오래된 좀 더 먼 과거에서 얻은 화석들에 대해서는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례들이 나온 건 아닌데 언젠가는 그 가능성이 좀 크게 확장이 되어서 많은 연구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천호진 학생, 고대 종 중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종이 살고 있었고 그 종이 호모 속으로 진화를 한 것이냐? 이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딱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상당히 많은 종들이 동시에 살고 있고, 즉 다시 말해서 계속 가지가 갈라지고 나가는 나무와 같은 걸로 이제 이 종들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좋은 모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즉 어느 높이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살아있는 가지들이 존재를 할 것이고요. 그 중에 일부는 더 최근에 이제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가지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개의 가지로 갈라져서 자손을 남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호모 속이 처음 나타난 시점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상당히 여러 종류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아마 이제 호모 하빌리스 등등 이제 초기 호모로 진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초기 호모 속들이 진화해서 아프리카에서 상당히 많은 호모 속의 종들이 살고 있을 때 그와 동시에 같은 지역에서 상당히 여러 종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계열의 종들도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정리가 되었고, 호모 사피엔스 지금 이렇게 한 종만 살고 있는 것은 아마 호모 사피엔스가 굉장히 확장적인 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비슷한 생태적 지위를 다 가지고 있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조금 더 잘 살아남고 번식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액티브한 어떤 폭력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들을 밀어낸 것인지 아니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금 더 자손을 많이 남기고 조금 더 이 집단이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행동적인 뭐 유전적인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대체가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유라시아 외 아프리카 외에 아프리카를 벗어난 이후에 해당 지역에 살고 있던 유라시아에 살고 있던 고인류들을 다 대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아이디어 같아요. 이 정도면 설명이 되었을까요? 그 다음을 볼까요? 오다윤 학생, 노화 유전자가 실제로 있나요? 있죠. 어떤 유전자라고 할 때 그것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노화 유전자라고 불릴 때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형들, 이것이 세포 노화와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어떤 개체 수준에서의 노화와 관련된 것이든, 그런 것과 기능적으로 관련이 되어서 우리가 노화와 관련된다라고 알고 있는 유전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집단 유전학 분야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GWAS,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과 같이 이제 다양한 통계적인 방법론을 타용해서 특정한 유전자와 상관관계가 있는 특정한 표현형과 상관관계가 있는 유전자 변이들을 찾아내곤 해요. 특히 이를테면 사람들의 키의 다양성을 측정을 한 다음에 이 키가 좀 큰 키 혹은 작은 키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이들을 찾는다든지 이런 통계적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노화와 관련된 그런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몇십만 명 단위의 사람들,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단위의 데이터를 모아서 비교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테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대립 유전자 빈도가 유의미하게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변이들 이런 것들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몇 번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런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들을 어느 정도 찾아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기능을 해서 수명 혹은 여러 가지 노화와 관련된 표현형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설명하는 것, 찾아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연구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노화를 유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혹은 노화가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자, 이를테면은 제가 많이 연구했던 고지대에서 많이 연구했던 혈중의 헤모글로빈 농도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들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이 영향을 주는 정도가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서 하나하나가 영향을 주는 게 전체 변이의 0.1% 이런 식이고 그래서 수십 개의 변이를 다 모아봤자 한 5% 정도의 변이를 설명하고 전체 유전체를 다 가지고 추정을 해도 20-30% 정도의 변이만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 혹은 랜덤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노화 유전자 이퀄 노화를 결정하는 유전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노화 유전자는 노화라고 하는 피노타입에 일부 영향을 주는 유전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더 맞는 설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중요한 점만 이해를 한다면 노화 유전자를 찾았다, 노화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 yes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표현형들이 어느 정도는 유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형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있냐라고 하는 질문은 대부분 yes라고 할 수 있겠어요. 티베트 이외의 다른 고지 지역에서도 고지적인 유전자를 특별히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느냐? 이 대답은 약간 복잡한데요. 티베트인 외에도 고지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집단들이 대표적으로 한 두 집단 정도가 더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데스 고지대에 살고 있는 이제 케추아나 아이마라 같은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 집단들이 있는데
이 티베트인들까지 포함해서 이 세 그룹은 일단 고지 적응하는 표현형적, 생리적인, 뭐 형태적인 이런 표현형들이 다 되게 달라요. 상당히 다르고 뭐 공유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셋이 다 독립적으로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집단들이 고지대로 올라가서 독립적으로 적응한 결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의 적응 패턴 역시 상당히 다를 걸로 기대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패스1 유전자 같이 이렇게 아주 강한 자연 선택을 단일 유전자 수준에서 받은 케이스들은 뭐 신기하게도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사람의 진화에 있어서 희귀한 사례들이기도 하지만 티베트인 이외에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나 안데스의 고지대 사람들은 아마도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더 많은 숫자의 유전자가 조금씩 영향을 주는 표현형들이 바뀌어서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자연 선택이 발생을 해서 적응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뭐 사람뿐만 아니라 뭐 티베트에 살고 있는 뭐 티베트 개, 뭐 티베트에 살고 있는 여러 고원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새, 뭐 늑대, 뭐 사슴, 뭐 이런 많은 동물들에 대해서 고지 적응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경우들에는 이제 서로 다른 유전자들 혹은 뭐 같은 유전자의 다른 변이들이 또 고지 적응에 의해서 자연 선택이 된 사례들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흔히 많이 일어나지만 상당히 이런 고지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달성될 수 있는 방법이 유전자 수준에서도 생리적인 수준에서도 형태적인 수준에서도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변화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건 많은 부분 우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고지 적응 유전자 외에도 거주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갖게 된 유전자의 예시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난면양 겸형적혈구 빈혈증이 사실 대표적인 그런 사례죠. 특정한 지역에 새로 들어가서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 환경에 유리한 변이, 유전자 변이가 자연 선택을 통해서 높은 빈도로 증가하고 그 덕분에 새로운 표현형을 가지게 되는, 새로운 범위의 표현형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넓게 이야기해서 로컬 어댑테이션, 뭐 지역 적응, 뭐 국지 적응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의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들이 지금 이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하고 고지 적응과 관련된 변이들입니다.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잘 알다시피 말라리아 감염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 말라리아에 의한 치사율이 굉장히 높게 작용하는 지역에서 이 난모양 적혈구가 호모자이고 동형접합일 때는 너무 심한 빈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역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주 안 좋은 표현형을 가지고 있지만 이형접합일 때, 즉 하나의 대립 유전자는 정상적인 적혈구를 만들고 나머지 하나는 난모양 적혈구를 만들면 빈혈도 그럭저럭 견딜만 하고 그리고 말라리아 원충이 말라리아 패러사이트가 감염을 하는 것 역시 어느 정도 막아주기 때문에 둘 다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낮출 수 있어서 이 집단 안에서 안 좋아 보이는 유전자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높은 빈도로 유지되는 이 밸런싱 셀렉션이라고 하는 사례의 이제 케이스의 전형적인 사례인데요. 이것의 지리적인 분포만 보아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것이 뭐 특이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유지되는 사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례는 아마 락토스 톨러런스 혹은 락테이즈 퍼시스턴스, 즉 저당 분해 효소 지속성이라고 하는 케이스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어머니 젖을 모유를 먹고 이제 자라도록, 포유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릴 때는 엄마한테서 젖을 먹고 자라게 되는데 그 젖에 들어있는 중요한 영양 성분은 락토스, 젖당이죠. 그래서 어릴 때는 여러분의 장에서는 이 젖당을 갈락토스하고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줄 수 있는 효소인 락토스가 아주 활발하게 분비가 되게 돼요. 하지만 이제 이유를 하고 나서 젖을 떼고 나면은 더 이상 락토스를 포함한 다른 음식을 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인이 되면 대부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락테이즈의 분비가, 젖당 분해 효소의 분비가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몇몇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젖당 분해 효소가 성인이 돼서도 굉장히 잘 분비가 되게 되는데 그 지역들을 따져보면은 북유럽, 중동, 동아프리카 일대가 되고요.
그 사람들은 모두 최근 몇천 년 정도 이제 목축을 많이 하고 낙농 우유와 유제품을 아주 전통적으로 많이 먹어온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길면 한 7, 8천 년 전 정도에 이제 낙농을 시작한 이래로 그 이후에 이제 이 유제품과 젖당을 성인이 되어서도 많이 섭취하는 환경이 되었을 때 이 젖당 분해 효소가 성인이 될 때 꺼지는 것을 막아주는, 즉 이 끄는 스위치를 부수는 이 변이가 새로 생성이 되었고, 그것이 이 특이한 환경에서는 더 좋은, 더 잘 살아남고 자식을 많이 남기게 한 높은 적응도를 부여하기 때문에 높은 빈도로 자연 선택이 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강의는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재밌게 들어줘서 고맙고요. 많은 질문을 해줘서 특히나 더 재미있었네요. 다음에도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기간 내일 실험하고 뭐 다른 일정들도 재밌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또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